이 메시지는 외계인이 아니라 한 중국 과학자가 발표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11일 중국 상하이 공중보건임상센터 및 공중보건대학원의 장용진 연구원 팀이 낸 메시지죠. 이 외계어 같은 메시지에 과학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세계 공중보건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영국 의학자인 제레미 파라가 트위터에 쓴 말입니다. 메시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기에 과학계가 이토록 극찬한 것일까요? 이 외계어는 다름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게놈이죠. 게놈을 우리말로 하면 유전체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전체란 유전물질 전체를 뜻하고 염기란 RNA와 DNA 등을 이루는 최소 단위 물질을 말합니다. 메시지에 등장한 A, T, G, C가 바로 유전물질을 이루는 4가지 염기의 이름입니다. 이런 염기가 배치된 순서인 유전체 염기 서열에 따라 바이러스의 종류와 생김새 등이 결정되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체 염기 서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과학계가 환호할 정도였냐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밝히는 게 우선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문제는 바이러스가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관찰해봐야 특징을 알아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뭘 물어볼 수도 없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단서가 유전체 염기 서열입니다. 유전체 염기 서열은 진단과 치료, 예방법 개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PCR 검사법도 일부 백신도 유전체 염기 서열을 알아야 개발을 시작할 수 있죠. 유전체 염기 서열이 발표된 날짜도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1일이면 신종 폐렴이 발생했다고 발표된 지 고작 12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견부터 유전체 염기 서열 공개까지 12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약 20년 전 신종 감염병이었던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가 발생했을 때는 5개월이 지나서야 유전체 염기 서열이 공개됐죠. 기간 차이가 크게 나는 데에는 유전자 기술의 발전과 같은 이유도 있지만 연구 성과 욕심도 한몫을 했습니다. 당시 과학계에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다가 다른 연구원이 먼저 중요한 결과를 발표해버리면 곤란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장용진 연구원 팀이 빠르게 유전자 정보를 공개한 것은 과학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던 데다 공중보건에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업해서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할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유전체 염기서열 발표 이후에도 세계 곳곳의 과학자들은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바이러스를 채취해 유전체 염기서열을 밝히고 공유했습니다. 유전체 염기서열 여러 개가 모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공통적으로 있으면서 다른 바이러스에는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공통적으로 없고 다른 바이러스에는 있는 부분도 알아낼 수 있죠. 이를 통해 1월 24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뭔지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이 잇따라 정보를 더 공개했고요.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논문을 발표할 때에야 공개하던 정보들이었거든요.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부분을 알아내면 PCR 검사 키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PCR은 우리나라 말로는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분만 아주 많이 복제하는 기술입니다. 코로나19를 검사하는 PCR 검사 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있는 특징적인 부분만 복제합니다. 여기에 감기 환자의 바이러스를 넣으면 복제 가능한 부분이 없으므로 유전체 염기 서열이 증폭되지 않을 겁니다. 해당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진단 시약도 감기 환자의 바이러스에는 반응하지 않겠죠. 이를 통해 환자들이 똑같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도 코로나19에 걸렸는지 감기에 걸렸는지 알 수 있죠. 바이러스의 유전체 염기 서열 전체를 봐도 코로나19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왜 일부만 보려는 걸까요? 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체 염기 서열 전체를 분석하는 데에는 며칠이 걸리지만 일부만 분석하는 데에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는 리얼타임 RT-PCR이라고 불리는 검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얼타임, 즉 실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복제가 모두 끝난 뒤에 진단 시약을 사용하던 PCR 검사와는 달리 복제와 진단을 동시에 해서 진단 시간을 더 단축시켰죠.
코로나19 검사를 하면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검사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PCR 검사가 유전물질을 이용해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보는 거라면 이 둘은 사람의 면역 과정 중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합니다. 바로 항원 진단 검사와 항체 진단 검사입니다. 여기서 항원이란 세균과 바이러스처럼 사람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항원이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이 항원의 모양을 기억한 다음 그 모양에 꼭 맞는 무기를 만들어 두는데요. 이를 항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똑같은 항원이 다시 들어오면 항체가 그 항원에 꼭 맞게 달라붙습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요. 열쇠가 자물쇠에 꼭 맞으면 열쇠가 열리죠. 항체가 항원에 꼭 맞으면 항원이 망가집니다. 그럼 항원 진단 검사와 항체 진단 검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항원 진단 검사는 검사자의 상기도 부위의 분비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지 찾습니다. 검사자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면 비말에 바이러스가 섞여 있거든요. 항원 진단 검사 검사지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항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꼭 맞도록 만들어 놓은 항체죠. 만약 검사자의 타액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타액을 검사지에 바르면 검사지의 색깔이 변할 겁니다. 검사지 속 항체와 타액의 바이러스가 서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체 진단 검사는 검사자의 혈액에 항체가 있는지 찾습니다. 만약 검사자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면 면역 반응에 의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꼭 맞는 항체가 만들어졌을 테니까요. 항체 진단 검사지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부가 있습니다. 전부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항체와 반응할 수 있는 일부만 있죠. 만약 검사자의 혈액을 검사지에 발랐을 때 검사지의 색깔이 변한다면 검사자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검사지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부와 혈액의 항체가 서로 반응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항원과 항체 진단 검사는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감염 초기에는 상기도의 바이러스 양이 충분히 많지 않아 항원 진단 검사로 알아내기 힘듭니다. 항체 진단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사가 가능할 정도로 항체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즉, 감염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PCR 검사는 비교적 적은 바이러스 양으로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민감도가 98%에 달하는데 감염자를 음성이라고 잘못 판단할 확률이 2%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방역당국이 진단검사를 더 많이 권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하도록 권하기도 했죠. 이는 감염병이 전파되는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감염자들을 빠르게 찾아서 비감염자들과 접촉을 줄이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판단 뒤에는 감염병 모형이라는 과학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감염병 모형은 어떤 감염병이 얼마나 확산될지를 예측하는 수학 모형으로 1766년 스위스 수학자 다니엘 베르누이가 처음으로 고안했습니다. 당시에는 홍역 예방접종이 사람의 평균 수명을 얼마나 늘릴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됐죠. 이후 감염병 모형은 발전을 거듭해왔는데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는 감염병 모형은 기초 감염 재생산 계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기초 감염 재생산 계수란 질병이 최초로 발생했을 때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시키는 2차 감염자 수의 평균값을 뜻합니다. 만약 기초 감염 재생산 계수가 2이면 최초 감염자 1명은 2명에게, 이 2명은 각각 2명씩 총 4명에게 병을 옮겨 신규 감염자 수가 2배씩 늘어나겠죠. 물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방역 대책을 세울 테니까요. 정책이 실행되면 감염자 1명이 실제로 발생시키는 감염자 수의 평균값도 줄어듭니다. 이를 실제 감염 재생산 계수라고 부릅니다. 기초 감염 재생산 계수는 바이러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역 당국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실제 감염 재생산 계수는 방역 정책을 어떻게 펴냐에 따라 달라지죠. 사람들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는 등 위생을 잘 지킬수록 빠른 진단과 격리로 감염자가 비감염자와 접촉하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감염자가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을 줄일수록 실제 감염 재생산 계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다 실제 감염 재생산 계수가 1보다 작아져
한 명이 평균 한 명에게도 감염병을 옮기지 못한다면 신규 감염자 수는 점점 줄어들다 감염병 유행은 끝이 나겠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감염병 모형을 다루는 곳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교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수학자와 역학자들이 모여서 코로나19의 실제 감염 재생산 계수를 매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미래 감염자 수를 예측하죠. 방역당국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감염 재생산 계수가 지나치게 커지면 방역 정책을 강화하고 실제 감염 재생산 계수가 안정권에 들어서면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